머리가 좋으면 인생이 편할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불행해 보입니다. 반대로 단순한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살면서 더 행복해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역설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남겼습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고통도 크다. 천재는 평범한 사람보다 1000배 더 고통받는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능이 높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고통이 크다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더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모순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지는 축복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모르면 편합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모르고 인생의 모순을 모르고 미래의 위험을 모르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 괴롭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알고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걸 알면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바보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한다. 단순한 사람은 내일 걱정 안 합니다. 오늘 밥 먹었으니 됐지 하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대로 가면 문제가 생길 거야 하고 미리 걱정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동물은 현재만 산다. 인간은 과거와 미래에 산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하다. 동물을 보세요. 개는 지금 배부르면 행복합니다. 어제 배고팠던 것도 잊어버리고 내일 뭘 먹을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이 좋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지금 배불러도 어제 배고팠던 기억에 마음이 아프고 내일 뭘 먹을지 걱정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현재를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똑똑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여러 가지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첫째, 외로움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대화 상대를 찾기 어렵다. 똑똑한 사람은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철학적인 질문, 인생의 의미, 세상의 본질,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밥은 먹었어? 날씨 좋네. 이런 얕은 대화만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외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쇼펜하우어는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도 이 사람들은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해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재는 외계인과 같다. 같은 행성에 살지만 다른 세계에 산다.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 살지만 다른 것을 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됩니다. 마치 외계인처럼 고립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의 깊이에 대해 더 설명했습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느껴진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롭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소통이 안 될 때 가장 외롭습니다. 나만 다른 세계에 있구나 하는 고립감이 가장 괴롭습니다. 둘째, 권태입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세상이 지루하다. 똑똑한 사람은 금방 이해합니다. 책을 읽어도 금방 이해하고 영화를 봐도 결말을 예측하고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패턴을 금방 파악합니다. 그래서 지루합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에게 세상은 이미 다 본 영화와 같다. 평범한 사람은 세상이 신기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세상의 패턴을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다. 다 똑같네 하고 지루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권태의 고통에 대해 더 깊이 말했습니다. 권태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괴롭다.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습니다. 아픈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할 것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의미도 없는 시간을 견디는 게 가장 괴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권태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창조하라. 권태를 느끼는 건 성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으면 지루해집니다. 계속 배우세요.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관점을 얻으세요. 그리고 창조하세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세요. 창조하는 순간만큼은 권태가 사라집니다. 셋째, 환멸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빨리 환멸을 느낀다. 어렸을 때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람들이 착해 보이고 인생이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금방 진실을 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환멸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어서 현명해지는 것은 불행이다. 환상이 일찍 깨지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야 세상의 진실을 압니다. 50대, 60대가 되어서야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20대에 벌써 다 알아버립니다. 환상이 일찍 깨져서 평생 환멸 속에 삽니다. 쇼펜하우어는 환멸의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환멸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착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금방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환멸을 느낍니다. 두 번째 환멸은 사회에 대한 것이다. 사회가 공정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금방 깨닫습니다.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는 걸요. 노력보다는 운이 중요하고 능력보다는 배경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환멸을 느낍니다. 세 번째 환멸은 인생 자체에 대한 것이다. 인생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행복해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결국 깨닫습니다. 인생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걸요.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죽는 게 전부일 수도 있다는 걸요. 이게 가장 큰 환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환멸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환멸을 받아들이되 절망하지는 마라. 환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똑똑하면 결국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래, 세상은 원래 이래. 하고 인정하세요.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세요. 비록 세상이 불완전하고 인생이 무의미해 보여도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과도한 자의식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의식한다. 평범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분석합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내 감정의 근원은 뭐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계속 자기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의식이 강할수록 행동이 어렵다. 자기 자신을 너무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뭘 하든 이게 맞나? 하고 고민합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의식의 문제점을 더 설명했습니다. 자의식은 우리를 현재에서 분리시킨다. 평범한 사람은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걸을 때 걷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관찰합니다.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어.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하고 의식합니다.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하는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 온전히 있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의식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몰입하라.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라. 자의식이 사라지는 순간은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할 때입니다. 책을 읽는데 완전히 빠지면 자기 자신을 잊습니다. 음악을 듣는데 완전히 빠지면 자의식이 사라집니다. 일을 하는데 완전히 집중하면 자기 관찰이 멈춥니다. 그 순간이 가장 평화롭습니다. 다섯째, 타인과의 불화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타인과 자주 충돌한다. 똑똑한 사람은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맞고 저게 틀렸어. 하고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그건 아니야. 하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리보다는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지적받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까칠해?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침묵을 배워야 한다. 모든 걸 다 지적하지 마세요. 틀린 것을 봐도 참으세요. 그래, 내가 맞아.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모든 걸 지적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젊었을 때 참지 못했습니다. 틀린 철학자들을 비판했고 잘못된 사회제도를 공격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았지만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이 많았고 평생 외로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태도를 제시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라. 틀린 것을 지적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말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하세요. 내가 틀렸어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하세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전달 방식이 다르면 반응도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똑똑한 사람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감정을 억압한다. 똑똑한 사람은
이성을 중시합니다. 감정은 비이성적이야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압하려 합니다. 슬퍼도 슬퍼하지 않으려 하고, 화가 나도 참으려 하고, 기쁘더라도 냉정하려 합니다. 감정을 약점으로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결국 병이 된다. 감정은 억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쌓입니다. 계속 쌓이면 결국 폭발하거나 우울증이 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이성만으로는 살 수 없다. 감정도 필요하다. 이성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감정은 동력을 줍니다. 이성만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감정이 있어야 실제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똑똑한 사람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 더 설명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사회는 평균을 좋아합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은 불편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익숙한 생각에 도전하고 편한 거짓말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사회는 똑똑한 사람을 배척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역사적 예를 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무 똑똑해서 죽임을 당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정말로 그것을 아는가? 그것이 정말 옳은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해졌고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똑똑함이 죄가 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나의 철학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고 세상은 불완전하고 행복은 환상이라는 쓴 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진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은 오랫동안 무시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고독을 받아들이라. 똑똑한 사람은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무리하게 맞추려 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합니다. 혼자서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창작을 하세요. 그게 더 의미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는 고독 속에서 빛난다. 혼자 있을 때 진짜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집중이 안 되고 창의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완전히 몰입할 수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위대한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질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활용하라.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고독을 의미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색하고 창작하세요. 그러면 고독이 축복이 됩니다. 둘째, 예술에 빠져라. 예술은 똑똑한 사람의 유일한 위안이다. 똑똑한 사람은 현실에서 만족을 찾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불완전하고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모든 게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다릅니다. 예술 속에는 완벽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강조했습니다. 음악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음악을 들을 때만큼은 모든 고통을 잊습니다. 세상의 불완전함도 인생의 무의미함도 모두 잊고 순수한 아름다움에 빠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평화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도 매일 음악을 들었다고 합니다. 플루트를 연주하고 교향곡을 듣고 오페라를 감상했습니다. 그게 그의 삶에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 창작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예술을 감상만 하지 말고 직접 창작하라. 음악을 듣기만 하지 말고 직접 연주하세요. 그림을 보기만 하지 말고 직접 그려보세요. 시를 읽기만 하지 말고 직접 써보세요. 창작하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순수한 기쁨만 남습니다. 셋째, 지식을 쌓아라. 똑똑한 사람에게 지식은 무기이자 위안이다. 더 많이 배우세요.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읽고 과학을 이해하세요. 지식이 많을수록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공부했습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 예술, 종교 모든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그 지식이 그를 지탱해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식의 방향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쓸모없는 지식도 중요하다. 실용적인 지식만 추구하지 마세요.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철학, 문학, 예술도 공부하세요. 이런 것들이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넷째, 기대를 낮춰라. 똑똑한 사람일수록 기대를 낮춰야 한다. 똑똑하면 높은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해 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기대를 낮추세요.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사람들은 원래 저런 거야.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덜 실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최악을 예상하라. 그러면 놀랄 일이 없다.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세요. 이 일은 실패할 거야. 이 사람은 배신할 거야. 하고 예상하세요. 비관적으로 들리지만 현실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되면 기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방어적 비관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최악을 예상함으로써 마음을 보호하는 겁니다. 실제로 최악이 일어나면 역시 그렇구나 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최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보다 괜찮네 하고 기뻐합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다섯째, 동정심을 가져라. 똑똑한 사람은 바보들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걸 보면 화가 납니다. 왜 저렇게 멍청하게 해?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정심을 가지세요. 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화내지 말고 불쌍히 여기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장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 장님이 못 보는 걸 비난할 수 없듯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걸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한계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쇼펜하우어는 동정심의 실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당신이 똑똑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입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을 도우려 노력하세요. 쇼펜하우어는 똑똑함의 종류를 구분했습니다. 지능과 지혜는 다르다. 지능은 빨리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지능이 높아도 지혜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능은 머리의 문제이고 지혜는 가슴의 문제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모든 걸 머리로 이해합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슴으로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를 얻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배워라. 지능은 공부로 얻지만 지혜는 경험으로 얻습니다. 특히 고통의 경험이 지혜를 줍니다. 실패를 겪고 배신을 당하고 좌절을 맛보면서 인생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지능은 높았지만 지혜는 없었다. 고통을 겪으면서 지혜를 얻었다. 그는 젊었을 때 똑똑했지만 교만했습니다.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통을 겪으면서 겸손해졌고 이해하게 됐고 지혜로워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와 지혜의 관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능은 떨어지지만 지혜는 늘어난다. 나이가 들면 머리 회전이 느려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계산 능력도 떨어집니다. 지능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증가합니다.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지혜에 대해 특별히 말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비로소 인생을 이해한다. 젊었을 때는 인생이 복잡해 보입니다. 모르는 게 많고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단순해집니다.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복잡해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단순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단순한 진리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온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투쟁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 하고 저항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받아들입니다. 그래, 인생은 원래 이래 하고 인정합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평화가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똑똑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남겼습니다. 똑똑함을 저주로 여기지 말고 선물로 여겨라. 똑똑해서 고통스럽습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주만은 아닙니다. 선물이기도 합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할 수 있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스럽더라도 깊이 사는 것이 낫다. 평범한 사람들은 얕게 살아갑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깊이 느끼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삽니다. 편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깊게 살아갑니다. 고통스럽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평생 고통받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평생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위대한 철학을 만들었고 진리를 발견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들어봅시다. 똑똑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다.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 당신이 똑똑하게 태어난 건 당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저주로 여기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고통스럽더라도 깊이 있게 살고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하고 진리를 추구하세요. 그게 똑똑한 사람의 사명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로 지능과 지혜를 구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똑똑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